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네. 전 누군지는 아시나요? 저는 뭐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지역 수업들은 지금 다 마감이 나 있어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미 다 마감이 나 있어요. 지금 인터스쿨 뭐 설명회 한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1000명 이상의 현장 강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하고 이 옆에 이제 한림학원이라고 있죠. 그쪽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지금 학생들 기말고사 학생이죠. 기말고사 대학생이에요? 기말고사 끝났나요? 지금 애들? 아직 안 끝났어요. 애들 뭐 학교 시험 준비하랴 이제 뭐 윈터스쿨 오면 하루 종일 갇혀 있고 또 이래야 되잖아요.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 공부 안 해요.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하셔도 됩니다. 학부모님들 이제 집에 있는 애들 보시지만 저 나와 있는 애들 보잖아요. 요즘 애들 이제 고3 애들 워라밸 고3이라고 불러요. 코로나 이후에 애들은 수험생인데 워라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올해 수능 하도 이제 뭐 어렵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여기는 애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이 학습법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애들이 앉아갖고 들어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학생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 학원 설명회들이 다 실패를 해요. 왜냐? 안 오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면 많이들 오세요. 이거 이상하죠. 그럼 애들이 사실상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 가기가 쉬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부모님 때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아니면 수능 첫 세대쯤 되실 텐데 그때 수험생이 80만이 넘었죠. 뭐 89만 명 뭐 이 정도였고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80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수험생이 50만이 채 안 되죠. 대학 모집 정원이 그때보다 엄청나게 줄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공부를 좀 자발적으로 하는 애들은 확실히 옛날보다 대학을 수월하게 가고 좀 좋은 대학을 가는 편이죠. 그죠? 50만 중에 여기 대학생도 있잖아요. 50만 명 중에 사실상 40만이 허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고3 수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애들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걔네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자, 일단 올해는 국어 영역이 어땠다고 막 뉴스에 나오죠? 엄청 어려웠다고 나오죠. 어려웠습니다. 등급 컷이 말도 안 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생각 드시죠? 올해 6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공정수능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나라에서? 킬러 지문 냈다. 킬러 문항은 앞으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애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시험 쉬워지나 봐. 다 이랬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고. 자, 잘 보세요. 왼쪽이 작년 수능이고 오른쪽이 올해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에는 6월 달에 이제 공정수능 정책을 발표할 때 나라에서 평가원에서 이게 바로 국어 영역의 킬러 문항이다 라는 걸 발표했었는데 작년 수능에 들어있던 과학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 수능은 킬러가 있을 때고 2024 올해 수능이 킬러가 없었어요. 등급 컷을 잘 비교해 보시면 킬러가 있던 작년에는 1등급 컷이 화작이 96, 원매가 92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이 없다고 했는데 1컷을 보시면 88, 84 거의 한 8점씩 떨어졌죠. 2등급, 3등급 컷으로 3등급 컷은 난립니다. 막 14점 떨어지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전국 50만 명의 평균이 떨어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평균 점수가 한 2점만 떨어져도 아 이거 수능 어려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막 10점씩 떨어집니다. 킬러 지문 킬러 문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죠. 이것부터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과연 올해 수능 국어에는 킬러 지문이 없었냐. 지금 올해 수학 만점보다 국어 만점이 표점이 더 높습니다. 수학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어 만점이 표점이 더 높아요. 국어 만점자 표점이 150점이에요. 수능 역사상 두 번째 일입니다. 이게 수능이 30년이 치러졌는데 국어 만점자가 150점이 나온 게 딱 역사상 두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올해예요. 표점이 높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학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미적이 선택자가 막 만점자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이제 국어 영역인데 과연 킬러 지문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랑 다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에는 킬러 지문이 없었습니다. 킬러 지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킬러 지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문이 없었어요. 킬러 문항은 있었느냐? 애들이 손도 못 대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느냐? 없어요. 제가 문제 딱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 풀면서 와 평가원 출제 교수들은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문만 봤을 때는 애들이 이해가 돼요.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문제 풀러 딱 갔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애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선택지가 그리고 지문이 어렵지 않은 대신에 선택지가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문은 이해했어도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기가 힘든 이게 올해 수능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애들한테. 그다음 두 번째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6평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라에서. 수능에서 확 올려버렸어요. 특히 비문학. 이게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좀 대학 다니고 있다는 거죠. 보통 애들이 EBS 공부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죠? 문학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6월 달에 공정수능 정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EBS 명목 연계율은 50%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국어 영역에서는 작년까지는 어땠냐면 이 어떻게 50% 연계야? 난 20%도 안 느껴지는데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은 작품이 출제가 되니까 느껴지는데 비문학이나 선택 과목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6월 달에 그 정책 발표 딱 났을 때 제가 영상 찍어 올렸어요. 이건 비문학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라고 했었는데 대다수의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학만 주구장창 파다가 시험장에 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올해 비문학 EBS 체감률이 굉장히 높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학만 파다가 간 애들은 올해 수능 망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올해 유달리 어려웠어요. 특히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가 원래 화작보다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매 쪽에 상위권 애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이 변별을 하려다 보면 언매를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해 약속한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킬러 문항 출제하지 않겠다. 지켰어요. 두 번째, 킬러는 없지만 변별력은 갖추는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도 지켰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겠다. 본질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모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화작과 언매는. 근데 올해도 여전히 선택 과목 똑같은 점수라면 언매 선택자가 표점이 훨씬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대치동의 부분 또 특히 그런데 이름 설명에 다 하는 거예요. 국어 강사들이. 다 집에 가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들 언매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언매냐 화작이냐는 무슨 표점이 뭐가 높냐 이거 따질 거 없습니다. 화작 다 맞는 애가 언매 2개 틀린 애보다 표점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언매냐 화작이냐는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애가 무언가 읽고 푸는 걸 더 좋아하는 애다. 근데 문법 공부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 걔는 그냥 화작하는 게 맞아요. 표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과 성향이고 뭔가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원하고 공부 양이 많아도 상관없는 아이다. 그런 친구들은 언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영상 뭐 앞에 안 틀어줬죠, 학원에서. 이런 것들이 뭐 있었는데 올해 수능 문학 작품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의외의 작품들이 많이 출제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EBS에 뭐 사시 남정 구운몽 이런 유명한 작품들 많은데 고전 소설에 김원전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김원전 아나요? 대학생도 몰라요 이거. 분명히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갔을 텐데 몰라요 이런 작품.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된 거예요. 물론 EBS 연계 작품이었는데 애들이 EBS 연계 작품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중요한 작품들 중심으로 공부하지 전 작품을 막 세세히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의외의 작품이 출제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선생님들도 뭐 구운몽 이런 거 자세히 다루시다가 김원전 내가 너 같으면 이러고 넘어가신 작품인데 이런 게 나와버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모의고사에도 실어놓을 정도로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긴 소설에서 한 페이지 정도가 수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EBS와 일부 겹치고 일부는 안 겹치게 출제를 하는데 제 모의고사에 수록된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제 아이들은 여기서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 같은 경우도 참 이것도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 다 들어보셨죠. 이게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EBS에. 그런데 올해 수능에 정급별 시인의 시가 나왔어요. 대학생 들어봤나요? 정급별? 그렇죠? 이게 올해 수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EBS를 치밀하게 공부하지 않은 애들은 전부 다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뒤통수 맞았다는 말을 써요. 어떻게 이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작품도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상문학상 이런 중요한 문학상을 받으시면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눈엔 보이지만 애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뭐 같은 작품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도 비슷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일동장유가 이런 것들은 이건 들어봤죠. 일동장유가. 그래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이면은 네가 대학 가기 이전 연도에 이게 나왔었어요. 최근 5년 안에 출제된 작품은 수능에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그동안 없었어요. 이게 4년 만에 재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작품들이 공부하다 어떻게 되냐면 야 최근 기출문제 이게 안 나오는 거구나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학은 뒤통수가 많았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작품을 다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도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잘 알 텐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EBS 제재를 읽어보시고 소재 연계라고 해서 그 소재를 따다가 글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 내기 좋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 문학과 출제 원칙이 다른 게 뭐냐면 문학은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하기 불가능합니다. 김소월의 진달꽃을 뭐 할미꽃으로 바꿔요? 그럴 수는 없죠. 갖다 내는 건데 비문학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어디 책에서 따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는 글이에요. 대신 소재 같은 걸 EBS에서 따는 거죠. 원래 기존의 수능 작년까지는 소재 정도만 따는 거지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킬러 지문이라고 나라에서 발표했던 그 과학 지문이 있었는데 생명과학 지문, 기초대사량 지문이 있는데 그게 수능은 과학 지문이지만 EBS에는 사회 지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애들이 연계성을 잘 못 느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제 EBS 이런 걸 왼쪽이 수능 시험지입니다. 오른쪽이 제 교재에 있던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죠. 왼쪽이 수능 시험지, 오른쪽이 제 교재예요. 그러니까 왼쪽 이제 수능에 출제된 내용을 보면 무슨 평균값, 중앙값, 이상치 이런 기술 지문이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제 교재 이제 주간 과제물입니다. 평균값, 중심값, 이상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EBS 연계를 해서 제가 만든 지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문학도 EBS를 신경 쓴 애들이 올해 잘 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한별의 법시사상 6문제짜리 애들이 싫어하는 장문 독해라고 해서 가나형입니다. 이거 뭔지 알죠? 가나형 6문제짜리. 이 오른쪽이 제 교재예요. 한비자의 법시사상 똑같은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EBS 준비를 잘 한 애들이 올해 수능에서 그나마 잘 본 거예요. 문법도 원래 고전문법이라고 하면 뭐 고전문법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높임법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올해 중세국어가 뭘 했느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하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본기를 이제 잘 닦은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본 거죠. 그래서 뭐 화작이든 뭐든 이제 저한테는 기분 좋은 시험이 됐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저한테는 이제 좋은 시험인데 애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죠. 제 제자들은 뭐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목동도 있고 대치도 있고 이렇죠. 제가 수업하는 지역이 대치, 목동, 중계, 평촌, 일산 여기 이제 대한민국 5대 학원가라고 불러요. 거기에 제 시간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 보이죠. 이런 애들은 뭐 100분이 99로 쭉 1등급으로 깔아버렸죠. 이런 애들도 있고 중장님도 있네요. 여기. 청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잘 봤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시험이었는데 애들한테는 좀 그랬나 봐요.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셔서 뭐 하실 거냐 이거예요. 제 말은 학부모님들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 잘하는 대학생이 있으니까 국어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보통 정도는 했어요?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너 여기 왜 왔니?
아, 동생 때문에. 자, 잘 보시면은 보통 이제 때 국어 강사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능 국어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고난도의 사고력. 다 사기꾼이에요. 있어 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이죠. 근데 수능 국어는 45문제 전문항이 오지선다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출제 3번이다 라고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그걸로 사고력을 평가합니까? 사고력 평가 시험은 주제 딱 던져주고 이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논술 시험. 이게 사고력 측정이죠. 국어 영역은 사고력이 아니고 결국은 이거예요. 잘 읽고 잘 풀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잘 읽고 잘 풀면 된다. 요즘 애들이 이걸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잘 읽는 능력. 이걸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독, 읽고 해, 이해하는 능력이죠. 근데 요즘 애들은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게 요즘 애들하고 이제 부모님 세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 부모님 세대는 수학 같은 걸로 고민을 하신 적은 있으실 텐데 난 국어가 너무 싫어.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수포자 못지않게 무슨 말이 있어요? 국포자. 한국인이지만 국어를 포기한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세대가 다른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활자 세대입니다. 활자 세대. 무언가를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어렸을 때 유튜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뭐 읽으면서 자라는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화면과 이미지가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거기다가 긴 것을 못 참는 세대, 쇼폼 세대예요. 영상 자체도 긴 걸 안 보는 애들이 그 긴 글을 읽으려고 하네. 싫은 거예요, 그냥. 수능 국어 1교시 80분 안에 16페이지 A3 꽉 차 있는 분량을 해결해야 됩니다. 23,000글자예요. 그냥 읽기 자체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하고 안 맞아요, 시험이. 잘 읽고 그다음 잘 풀면 되는 건데 잘 읽기 위해서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이 국어로 치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걸. 영어라고 칩시다, 우리 영어. 영어 과목이에요. 영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영어 지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단어입니다. 어휘력이죠. 이 국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국어도 똑같이 언어 다루는 과목인데 어휘력이에요. 애들도 이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냥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휘력은 바닥을 칩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은 말도 못해요, 어휘력이.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무식해?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장 하나 잘 들어보세요. 고전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에요. 그냥 한글로 써있는. 아마 아버님들이 딱 들으면 이해하실걸요. 잘 들어보세요. 비문학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게 어휘력이 받쳐준 애들은 그 문장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빚을 갚았다는 얘기야.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휘력이 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장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3등급 미대 학생들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 채권자, 채무자. 야, 얘네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게 누가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휘력.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책 제목이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 책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 시선에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수능 끝나고 1등급 마진에 2등급 마진에 3등급 마진에 4등급 마진을 알바로 뽑았습니다. 연구실에서. 그 연구실에다 가둬놓고 수능 그리고 평가원 30년치를 쌓아놓으면 이만큼이거든요. 너넨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그냥 글을 읽고 선택지를 보면서 모르는 말에 동그라미만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2등급을 맞은 애가 1등급 맞은 애 동그라미 친 개수가 딱 2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2배인 거죠. 3등급은 2등급의 2배, 4등급은 3등급의 2배. 그러면 1등급과 4등급은 동그라미 친 게 8배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애들은 국어에 있어서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건 비문학까지도 전 영역을 주제별로 다 나눠가지고 뭐 경제 지문에 잘 나오는 어휘들 이런 거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무슨 한계 효용 체감해보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수요 공부에 수요가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철학 지문에서 한비자라는 동양 철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애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피력 이러고 있습니다.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역별로 글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뭐 설명해서 뭐합니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를 읽을 때와 비문학 경제지문 읽을 땐 읽는 전략이 달라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냥 한글입니다. 아 그냥 읽고 풀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EBS 완전학습이 중요한데 자녀들한테 반드시 하셔야 돼요. 비문학도 EBS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걸. 안 그러면 애들 문학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거의 EBS 문학이죠. 비문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잘 풀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능력. 첫 번째는 개념어 학습.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휘하고는 좀 달라요. 어휘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고 개념어라고 하는 건 선택지에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현대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애가 글을 읽으면서 아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지금 남자랑 헤어져서 되게 슬픈 상황이야.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된 상황에서 선택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겠는데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맛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건 답 못 찾아요. 이런 개념어 학습.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 유형별로. 애들이 참 어리석은 게 여기 학생들도 몇몇 있지만 애들이 영어에 있어서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한 공부를 해요. 애들이 영어에서 싫어하는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까? 또는 순서 삽입 문제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는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국어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까?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수능에 어떤 지문이 국어 지문으로 출제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지문 밑에 딸려 있는 문제 유형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 단축. 올해 수능은 1교시에 시간 안에 다 푼 학생의 비율이 27%예요. 73%는 시간 안에도 못 풀어가지고 한 지문을 내거나 이러면 2교시부터 제정신으로 괜히 시험 못 봅니다. 수능 국어가 중요한 게 1교시이기 때문이죠. 8문제 내 찍었다. 걔 끝난 거예요. 2교시부터는 그 잔상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73%의 학생은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제가 답답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이유예요. 이게 지금 제 대표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시간 싸움. 그러니까 1교시는 국어 영역은 시간이 곧 점수예요. 학생들은 동의할 겁니다. 시간만 충분히 있어도 내가 몇 개 맞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뭐 윈터스쿨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윈터스쿨 친구들은 요 강북청솔 윈터스쿨을 다니면 특전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는 동일한 수업을 5주간은 제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옆 학원은 두 반이 깔려 있는데 두 반이 다 대기 상태예요. 못 들어와요 수업을. 그런데 여기 윈터스쿨 동안에 5주 맞나요 부원장님? 6주요? 6주 동안은 제 수업을 동일을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윈터 안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학원에서. 네. 일단은 뭐 이거는 홍보성 멘트인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면 다르다는 건 이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아이들이 활자 세대가 아님을 인정하고 가르칩니다. 원래 국어 수업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애들 입장에서 돌아버리는 건데요. 뭐냐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똑똑하니까 다 알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래요. 차분하게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읽어낸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구조화하고 장악한다. 그 상태에서 차분하게 한 문제씩 풀어나가며 정답을 찾는다. 이게 되면 걔는 내일 수능 봐도 무조건 1등급 나와요.
애들은 지문 읽으면서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흥분됩니다. 막. 왜? 점점 모르는 게 나오니까. 특히나 비문학, 과학 지문, 어려운 지문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1문단 면 애들이 끄덕끄덕해요. 이거에 대한 거군. 그리고 2문단을 읽으면서 1문단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3문단 읽으면서 1, 2문단을 동시에 까먹어요. 마지막 문단 하면 어려운 지문은 뭐가 생각나느냐?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문의 전반적인 인상이 남죠. 그리고 문제는 각 문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문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1번. 헐.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애들 어떡하죠? 다시 읽자! 그러면서 다시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문제 해결하고 문제 2번. 추론 문제에서 또 선택지 1번. 이럴 수가. 다시 찾는 거예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쇼폼 세대라서 단기 기억력이 강한데 장기 기억력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기억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원래 현장 강의 많이 안 했어요. 인강 매출이 막 잘 나오던 시대에는. 근데 요즘엔 무한 패스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현장에 나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강의들을 다 마감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 예섬학원의 일부 자리 빼고 대치까지 전 지역 전 타임 다 풀마감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왔어요. 이 수업을 윈터스쿨 동안에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퀄리티의 교재들이 나갑니다. 대치에서 사용하는 교재하고 동일한 교재로 쓰는데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름 시즌에 원래 계획하고 있는 강의 제목 잘 들어보세요. 여름에 원래 계획된 강의가 뭐였냐면 최고난도 문학, 최고난도 독서,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그리고 최고난도 엄매, 최고난도 화작. 최고난도, 이게 무엇을 대비하는 강의였을까요? 킬러. 교재 찍어냈어요. 보충교재까지 해서 8,000권을 찍었습니다. 권당 2만 원씩이었으니까 1억 6천만 원의 교재를 찍어낸 거죠. 교재는 이미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분께서 킬러다. 그리고 인강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느냐? 최고난도, 최자를 빼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그 교재를 다 폐기했습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공정수능 정책 딱 들어보고 원래 제 강의에 없었던 이 연계 독서, 비문학 연계가 중요해지겠구나 해서 직원들을 3주 동안 합숙을 시켜가지고 제 연구실에 가둬놓고 3주 동안 EBS 연계 독서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적중 내용 보여드린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콘텐츠들을 바로바로 반영해서 제작합니다. 그 다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대형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보통 한 반에 뭐 120명, 200명까지 수업을 들어요. 제가 한 명 한 명을 관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 나올 때는 제 팀이 같이 나옵니다. 관리가 다 들어가요. 뭐 고1, 2때 같이 무슨 정서적인 애 이름 불러주는 정서적인 관리 말고 학습 관리. 학부모님들은 그러세요. 아니 이 강의실이 아닙니다.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은 4층에 있는 더 대형 강의실, 큰 강의실이에요. 그런데 많잖아 우리의 이름이나 압니까 막 이러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이름 알려고 노력은 해요. 고1 때나 그런 내신 대비의 수월성을 위해서 학교별로 진도별로 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고3 때는 이제 학습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과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국어 강사들이 컨텐츠 개발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감 모의고사 들어보셨죠? 뭐 간쓸게 들어봤죠? 요즘 국어 강사들은 그런 게 잘 나오다 보니까 이감 교육에서 그거를 사다가 학생한테 제공하고 그 학생한테 교재비 받아서 이감 교육에 결제해주는 중개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기 게 없어요. 저는 강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여드린 적중 내용은 다 제 모의고사, 제 교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30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직접. 이게 이감 모의고사나 한수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능 출제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감, 상상, 바탕 이런 모의고사들은 수능 출제위원들이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동일 지문, 동일 문항이 나오면 큰일 나니까. 안 그래도
사교육 카리텔 말 나오는데 다 배제하고 출제합니다. 신영균 모의고사는 안 가지고 가요. 누가 개인 모의고사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배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가지고 성적표를 한 달에 하나씩 보내드리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중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전 지역, 대치, 목동 애들 잘하거든요. 걔네 플러스 재수반까지 포함하는 성적표예요. 그래서 얘가 시는 몇 등, 소설은 몇 등, 비문학은 몇 등 이렇게 나가서 아이의 약점이 딱 파악되면 이게 같이 나갑니다. 이름 박힌 문제집. 너는 이게 니까 이번 달 안에 이거 다 풀어와. 이게 나가요. 여기엔 기출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 그러니까 연구실에는 이제 6명의 정직원이 있고 그리고 25명의 대학생 조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집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같은 경우에도 봐요. 이간모의고사나 간슬기가 되게 좋은 책이지만 그게 애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강사의 커리큘럼과 그 교재가 상관이 없어요. 이간모의고사 간슬기는 그 강사에게 커리에 맞춰진 교재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사는 이번 주에 현대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간슬기에서는 고전문학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에 준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요. 제 거를. 간슬기에 못지않게 퀄리티를 뽑아내는데 제 진도에 딱딱 맞고 그리고 이간모의고사나 이런 건 파이널의 보충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모의고사도 사용은 해요. 보충교재로. 근데 강사의 주교재는 그 강사의 커리큘럼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제 제자 중에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대 의대도 이제 붙어갖고 연락 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제 조카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남성고등학교라는 기숙학교를 다녔어요. 시골에서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3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사는 1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과목입니다. 3등급 이상이면 만점이거든요. 근데 6등급이 한국사예요. 국어는 3. 선생님 조카라면서 얘는 제가 국어 강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익산에만 이제 그 기숙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냥 3등급. 나머지는 다 2등급. 근데 이과에서 이 정도면 한 건국대 정도는 갑니다. 나쁘지 않은데 얘 저하고 친한 사촌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그 사촌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유명한 국어 강사라며 우리 애 재수시키고 싶은데 서울로 올려보내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어디 보내려고? 그랬더니 의사만 되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말했어요. 이 성적으로는 5년 동안 오수를 시켜도 의대 못 간다. 왜냐면 의대는 고3 때 그래도 1, 2, 1, 2, 2 요 정도는 나오는 애들이 재수를 하면 의대를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죽어도 해야겠대요. 지방에서 조그만 옷가게 하시는데 서울로 올려보내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재수 학원 비용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학사, 자취 그게 또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극구 반대를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유명학원 원장님들 아시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시대인지고 뭐고 다 원장님들 알아요. 그러니까 강남 하이퍼 학원 의대관에 좀 넣어달라. 그걸 또 어떻게 알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 점수는 의대가 아니라 의대 반, 학원의 의대 반에도 못 들어간다. 학원 의대 반은 입결 컷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겨가지고 강남 하이퍼 학원 곽영우 원장님이 저하고 친해요. 마침 또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 조카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대번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안 되는 거 아시죠? 딱 이러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냥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10번 이상의 이제 특강 의뢰가 있었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뭐 해드릴까요? 했더니 여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간 단축 비법 특강을 3주만 해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받겠다고. 그래서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고 그때 이제 600명이 신청을 해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대신 제 조카는 재수학원 수업료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교재를 무료로 다 주고 학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봤나 봐요. 이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해서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사 포함 전 과목 1등급입니다. 국어력은 대치 이강학원에서 맨 앞자리에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100분위도 다 99, 99, 99, 98 이러죠.
국어가 제일 많이 올랐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1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생각하고 지금 뭐 윈터도 보내고 하실 텐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얘 뭐였냐면 제 조카지만 여름에 이제 제가 대시강에서 수업을 하고 이름이 태웅이에요. 태웅이 너 그 삼촌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주러 갔어요. 이제 대치동에 있는 미래향이라는 중국집이었는데 얘가 반팔 입고 있었는데 허벅지에 상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뻘겋게. 그것도 뭐야 그 상처 없었는데 뭐냐 그랬더니 뭘까요 이게. 얘가 졸릴 때마다 샤프로 이거 허벅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조그만 옷가게 하면서 뒷바라지하는 엄마 생각에 다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바바바바 이렇게 막 빨갛게 상처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야, 내 조카지만 독하네.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자녀 얼굴들 한번 보세요. 아마 내가 얘를 계속 키워도 될까? 밥 먹는 게 그렇게 꼴배일 겁니다. 그 독하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보시면 이러지. 얘는 결국은 의대를 3개를 썼는데 경희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전북대 의대 이렇게 3개를 썼어요. 너 어디서 의사할래? 그랬더니 자기 전라도에서 할 거래요. 전북대 가라. 국립대니까 등록금도 더 싸고. 어차피 순천향대 의대 가라. 뭐 경희대 의대 가라. 그러니까 스카이 의대하고 카톨릭대 의대 정도 아니면 나머지 똑같다. 지방 국립대 의대 훌륭하니까 가라. 전북대 의대 6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온 겁니다. 제 조카지만 얘는 참 착해요. 보통 의대 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피성안을 하겠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해서 나중에 다 갚을게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의대를 가는 이유가 사람 살리려고. 얘는 신경외과를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 그거 지망한대요. 합격증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수석했더라고요. 수석. 예, 딱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얘가 저한테 이제 좀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랐냐 그랬더니 일단 삼촌이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되게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윈터스쿨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이 중계지역도 학원이 많잖아요. 과연 어떤 수업을 보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를까? 어차피 학원 수강료는 다 똑같은데 보니까 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학원을 보내면 성적이 많이 오를까? 어떤 선생님한테 맡기면 성적이 많이 오를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타 강사의 수업을 보내면 애 성적이 갑자기 막 오르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치면 저는 이투스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르치는 1타 강사예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1대1 수업, 과외 이거는 고3이라고 하면은 지옥행이에요. 저도 대학생 때 과외를 했었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전문성 없이 막 가르쳤거든요. 그냥. 이건 지금 같은 변화하는 상황 수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애들이 그 선생님 좋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업을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숙제나 것들을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 것 같은가요? 이 스타일을 보니까 환장합니다. 애들이. 막 자다가도 일어나요. 제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걸 열심히 하고 뭐 시험도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수업이 이제 제 수업은 원래는 한림학원 하나 여기 하나였어요. 근데 너무 작년에 다 마감 상태로 대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한림학원에 하나를 더 시간표를 깔았는데 그 2개가 지금 이미 마감 상태예요. 아실 거예요. 지금 뒤에 대기생들이 있다는 거. 여기 단과 시즌 동안에는 여기서 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과 그 시즌 윈터 시즌 윈터 시즌 6주가 끝나면 여기에 저쪽은 어차피 마감이니까 이쪽에서 계속 이어서 단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제가 제 조카처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